최근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던지시면서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아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국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이 통일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시기에, 과거에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이상한 것이지 지금 열기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는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 아니고 늘 제가 북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처음에 북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까 부끄러운 제 이력이 떴습니다만 87년부터 북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괜찮은 뜰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보니까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제가 북한 연구에 뛰어들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왜 이 중요한 연구를 이렇게 소홀히 대접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작게 보면은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보면은 북한이 늘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그러면 당장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식어지죠. 우리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또 좀 남북 간에 뭘 좀 하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조금 뭔가 생활 속에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혹시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과 같은 기성세대들은 남북 관계가 좀 괜찮아지면 뭔가 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찌든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뭔가 좀 기분 좋은 일이 좀 있다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도 실제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거는 저는 피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민족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 내가 대면해야만 될 왜 그런 문제인가? 그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지만 아직 결혼하신 분들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또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낳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만 스쳐 지나가는 문제 같으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만 해당이 되는 물론 중요하지만 나한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좀 덜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해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지 말고 뒤에서 바라보지 말고 위에서 바라보지 말고 정확하게 이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대면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시중에 여론조사를 받겠지만 우리 통일부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통일 열망, 통일의 희망,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비율이 보통 83%쯤 됩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 20대, 한 69% 됩니다. 떨어지죠. 저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통일부에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응답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그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고 하면은, 당장 이런 여론조사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그런 걸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저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나 할 것 없이 대체로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심지어 비판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구 유일의 분단국인 바로 우리의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내가 그냥 눈 감아버리고 외면을 하면 피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점점 갈수록 소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르페 디엠, 현실을 즐겨라, 또는 스몰 럭셔리, 자기의 취향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하나의 경향,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죠. 혼자서 이렇게 밥 먹는 사람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1인 단독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그런 현상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말하자면 군집 동물이죠. 함께 같이 서로 의탁하고 협력하고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트렌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의 사적인 삶과 유리될 수가 없다. 내 후손들, 내 자식들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자. 특히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은 한 나라 안에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젠 이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같이 교류하고 협력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히 여러 청년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벌써부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외국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상을 못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펜팔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펜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지 써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사진도 받고 서로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주로 그때 얘기를 나누는 대상들은 영어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그리고 또 대학 들어가서는 타임지라든가 뉴스위키지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특히 이제 여학생 만날 때 괜히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뒷주머니에다 딱 꽂고 나가서 말이죠. 기다리면서 이 타임지 읽으면서 이렇게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가실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1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글로벌화 되면 될수록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성을 더 오히려 강화시켜 나간다고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세우는 것, 저는 그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 더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묻습니다. 한국에 관해서. 여기서 약간 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이 묻는 가장 진지한 질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하고 남한이 같은 나라냐, 다른 나라냐? 북한은 왜 저러냐?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냐? 아마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야 뭐 북한의 전문가니까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은 밖에 나가서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아마 쉽게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 잘 알지 못하고, 둘째,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어쩌면 외국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나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할까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어쩌면은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독창성을 갖는 것이야말로 이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 바로 분단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단 문제는 이제 과거에 70년 동안 내년이면 우리가 분단 70년입니다. 전혀 이건 축하할 그런 숫자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숫자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년이면 70년입니다. 이 70년 동안 우리는 분단을 늘 한으로서, 비극으로서, 고통으로서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한이고 비극이고 우리는 고통입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한테 이런 상처가 7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민주화를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 현대사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매기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전 뭐 그런 기후를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분단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이런 성공을 거뒀다고도 볼 수 있다. 꼭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우리의 마치 무슨 약점인 것처럼만 아주 깊은 상처로서만 보지 말자. 우리 뭐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어야만이,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죠. 역경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불평하고 불만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그걸 뛰어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글로벌 시대에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를 자학하는 그런 소재로 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 사람들 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하루 전까지도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걸 예상한 사람은 사실 독일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은 오히려 한반도가 더 먼저 통일될 거다. 이런 말도 헬무트 콜 총리가 그 당시에 이미 89년도 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가 먼저 통일될 거다. 우리보다. 근데 다 사실 이미 다 흘러간 일을 얘기입니다. 이건 뭐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독일 통일이 된지 독일이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금년이 25주년입니다. 4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벌써. 정말 이 대목에 가면은 더 부끄러워지실 수가 없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우리가 뭐였나? 그 25년 동안 독일은 베를린 장벽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해서 통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독일도.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됐죠. 안정화가 됐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도 25년쯤 걸립니다. 안정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시대가 굉장히 변천하고 있고 아주 눈부시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사회지만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통일은 무엇인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을 말씀하셨습니다. 전 대박이라는 말이 상당히 임팩트 있게 우리 국민들께 대통령께서 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통일부 장관으로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통일은 당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통일은 우리에게 기회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일은 우리에게 희망이다. 당위, 기회, 희망. 이 세 가지로 저는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을 하면 이만큼의 편익이 있고 통일하면 또 이만큼의 비용이 있다.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비용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편익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통일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유리하고 어느 것이 불리한가, 통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통일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한가,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통일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은 뭐 혹시 피해서 내가 도움이 더 된다면 피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는데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꼭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통일은 당위였습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는 분단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도 했지만 그런 때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을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분단된 것이 이것을 어떻게 정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거였습니다. 하루빨리 이걸 정상으로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는 생각, 또 그런 교육을 저희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는 또 한국 사회가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북한의 저 참담한 경제적인 형편, 인권 상황, 또 북한의 독재 정치, 핵무기,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통일은 당이다. 그리고 통일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특히 여러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많은 기회를 반드시 봐야 된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참 좋겠다. 통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뭔가 이 나라를 갖다가 다시 한번 도약을 시킬 그런 계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 유럽은 그런 게 없다. 자기들 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쳐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다른 계기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거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밤에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그 한반도 동북아의 야경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완전히 섬이죠, 섬. 그리고 북쪽은 완전히 무슨 바다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을 섬나라로 살아온 거예요, 섬나라.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유라시아의 중심에서부터 한반도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고향과 함께 다시 우리 사회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그 밤에 그 야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 얘기 듣고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생각하지 말고 통일된 한반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통일된 한반도 상상하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제가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통일 한반도를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월터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저는 그 영화를 보고도 정말 너무 뭐 아주 강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잔잔한 그 감동과 교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꼭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근데 네이버에 보니까 이게 무슨 모험, 판타지 이런 식으로 장르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장르 분류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뭐 의심이 들겠죠. 그러나 상상을 해봐라. 내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봐라. 얼마 전에 뭐 TV 그 코미디 프로에 보면 뭐 있죠. 제가 그 코너에 제목을 모르는데 청년들 둘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바로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이 코너 제목을 몰라서 뭔가 상상을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상상하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상력을 먼저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첫 번째 자세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자세는 합리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모든 일들을 이렇게 처리할 때 보면 너무 감정적이죠. 감성적입니다. 쉽게 흥분을 하고 또 쉽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문제는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합리성을 우리 사회가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그동안 떨어져 있던 북한 동포들 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갈림이 있습니다. 세대 갈림, 지역 갈림, 여러 가지 갈림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사회의 그런 갈림, 분열을, 갈등을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요약하면 저는 상상력을 갖고 우리 민족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투사하는 그런 상상력을 갖는 사회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리성을 더 많이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부터 통합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이 바로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께서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음 프로에서 더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통일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그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줄 두 친구,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잠깐 저희가요, 이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거죠? 네, 이제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잠깐 이거 보세요. 와,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58%고요. 찬성이 42%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여서 낸 통계고요. 잠깐 이게 반대가 조금 많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꾸준히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인 인식, 이대로 둘 수만은 없겠죠. 이런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 만한 참신한 교육 방안,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숫자가, 이게 수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건데, 58%인데 아까 제가 통일부에서 조사한 20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31% 정도가 여기에 말하자면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천대학교의 이 프로테이지는 거의 한 배가 됩니다. 30%, 한 60% 가까이 되니까요. 그럼 수천대학교 학생들이 잘못된 거냐? 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게 더 현실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현실로 생각을 하고 우리 통일부나 이 통일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적으로 삼고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가 비록 학생들끼리 한 것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분야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런 통일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여러분 혹시 통일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강사들이 나와서 칠판 앞에 서서 아니면 무슨 요즘은 PPT 자료나 이런 걸 틀어놓고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근데 북한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정권이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어떠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 얘기 자체가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또는 강요하려고 하는 억지로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의 일반적인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쪽 통일 쪽으로 마음을 갖도록 말하자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미있고 또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요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재미와 감동과 그러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게 내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짧은 시간이니까 문화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화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또는 문학 작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문 계통의 그런 얘기들,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을 제가 바라기는 이 청년들을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운동을 좀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슨 통일운동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청년들이 통일과 함께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정신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통일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직접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통일부에는 한 30여 명 대학생 기자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매주 한 번씩 우리 통일부에 와서 제 장관실 바로 옆에 와서 이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 거기서 또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근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신나게 놀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정말 신나게 놀아라. 무슨 통일운동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밌게 놀아라. 그러면 아마 너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너희들이 도대체 왜 얘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까? 그래서 아마 올 거다. 그러니까 통일을 놀이의 대상으로 삼아.
하고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놀이의 대상,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요즘 최근에요, 북한의 도발이 좀 잦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통일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통일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단순히 통일하는 것이 싫다가 아니라 통일을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잡기 전에요. 먼저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일의 청사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관으로서 뭐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지금 이제 발족을 시키겠다고 하셨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되면 그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그야말로 이 통일 분야에 대해서 또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청사진을 같이 이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분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해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제가 그리고 있는 통일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걸 3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력이요. 3력. 력. 힘의 역자. 첫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나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활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또한 동시에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들도 같이 함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동북아에서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이 됐든 아니면 다른 문화적이 됐든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력이 있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물론 우리는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고 동시에 그 흥을 신바람으로까지 이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죠. 지금 세상의 트렌드는 매력입니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국가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인구가 8천만이 될 것이고 땅도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안보적으로 비록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없는 나라, 강력한 나라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력, 매력, 강력 이 세 가지가 구현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활력. 두 번째? 매력. 세 번째? 뭐라고요? 강력.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딱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산가족입니다. 자, 장관님 혹시 이산가족? 저는 이산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황해도 연백군 연안은 장곡리 525번지가 우리 어머니의 본적입니다. 저는 이산가족입니다. 그러셨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잠깐 그러면은 장관님 우리 친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혹시- 3세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산가족 본인의 이산가족이 있나요?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계세요. 또 사실 이렇게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산가족 상호 행사에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좀 지극히 제 생각인데요. 이산가족 상호 행사에 물론 우리 대학생분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그런 이산가족 행사하는 걸 보면서 직접 느끼고 또 그런 애절함, 간절함을 느끼면 좀 더 북한 남북 갈림 현상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통일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겉에서 보시면은 그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만 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들이 또 이제 북한에서도 역시 그
전문 인력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뒤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그런, 뭐 전쟁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복잡한 일이 뒤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건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서도 잘못하면 불상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장관님, 저희 학생들이 이제 차별을 해서 좀, 그 장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니까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고작 4일간의 짧은 만남이 끝난 후에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되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데요. 네, 가족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현실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이번 상봉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논의되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례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장관님께 여쭤보고요. 만약에요, 이 정례화가 어렵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산가족분들 이번에 그 18차 이산가족 상봉을 저도 보면서 앞으로 이것을 뭐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5년 이내에 해결을 만남이 됐건 사실 이산가족분들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그 형제나 뭐 부부나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이것만이라도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생사 확인, 그 다음에 뭐 편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거 어렵죠. 만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 만남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걸 이분들 다 만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에 지금 거의 봉착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이 문제를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이제 이산가족분들은 그 5년 이후부터 만난다고 한다면 참 이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너무 강하게 가졌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 있으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휠체어를 할머니 한 분을 휠체어를 끌고 가는 이렇게 버스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코미까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계세요. 근데 우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안면 근육이 말하자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울지도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이산가족들이세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 확인서부터 편지 교환,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조금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이 있으면 그건 정말 빨리 만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뭐 부부가 있다면 그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좀 더, 뭐랄까요, 더 이렇게 애틋한 그런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은 빨리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고. 다만 이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우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북한에게는 이것이 남쪽에 그런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남쪽이 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이 이산가족 분들을 통해서 북쪽 사회에 전파되는 것이 부담스럽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지만 북한에게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다. 정말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해야지 아무래도 뭐 빨리 이산가족이 상봉이 되고 또 그리고 이산가족의 상봉 정례화가 또 현실화될 수 있으려면 통일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봉한 이산가족 중 그 모녀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엄마, 죽으면 안 돼. 라는
별 인사를 남기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 살아갈 이상 가족들이 하루빨리 가족을 편히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해주신 두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과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좀 색다른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장관님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 질문을 여기 받아봤어요. 이름하여 6일째 통일부 장관님께 물어봐인데요. 장관님에 대해서 뭐 상관없습니다. 통일 장관님 그리고 뭐 남자로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장관님,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제가 5초 드릴 거거든요. 질문 하나만 뽑으셔야 돼요. 하나만. 지금부터 자, 5, 다 같이 5, 4, 3, 2, 0. 스피드 하신 분이세요? 아주. 스피드 하세요. 그럼 장관님께서 어떻게 제가 읽을까요? 장관님께서? 제가 읽을까요? 질문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뽑지 말았어야 될 질문. 뭐지? 금강산 관광의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만약 추진 중이라면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국회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갑자기 국회가 지금 열린 것 같습니다. 이거 국회처럼 답변을 할 수도 없고 국회에서 제가 하는 바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관광 사업이 중단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검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보통 하는 답변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지금 끊긴 지가 벌써 한 6년, 7년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그때 우리 관광객 피살 사건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북한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아직 남북이 우리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금강산 관광 사업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장가족 상봉이 이제 9월달에 있으려고 했다가 그리고 그때 이제 회담 금강산 관광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우리가 10월 2일로 제안을 하니까 이제 제안을 했는데 다 무산이 됐죠. 그때 이장가족 상봉도 이제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협의를 하게 됐더라면 아마 좀 논의에 진전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작년 9월달 상황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또 남북관계 상황이 좀 진전이 되면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남북 간의 회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딱 찍을게요. 제가 장관님께서 한번 5초 좀 세주세요. 아셨죠? 5, 4, 어디. 3, 2, 1. 와. 북한 무용을 TV로 본 적이 있대요. 북한도 음주 가무를 즐기는 지역이 있대요. 장관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께서 북한화 뭐 이런 걸 전공하셨기 때문에 조금 아실 것 같거든요. 북한 사람들 우리하고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한민족이죠. 예, 음주 가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좀 옛날 전통적인 모습은 북한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집안에서 잔치 같은 게 벌어지면은 잔치가 집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마당까지 이제 뭐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또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그러면 일어나서 뭐 어른들이 추는 거 제가 봤어요. 우리 전통 춤이죠 그게. 또
또 좀 더 커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우리 시골에 가면 많이 그런 걸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뭐 하면 다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되는데 북한은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무슨 생일 잔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지금 경제 형편이 나쁘기 때문에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도 뭐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하여튼 모여서 같이 술 갖고 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상이나 체제가 아무래도 저희 우리나라보다 좀 이렇게 막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어봤고요. 이제는요 우리 현장 질문을 들어볼 차례예요. 우리 앞에 계신 친구들 입이 근질근질 했을 거예요. 너무 우리 둘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앞에 있는 친구분들 현장 질문한 친구들은요 손을 번쩍 들고요. 벌써 있어.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거야. 우리 친구들 적극적인 저 자세 너무 좋습니다. 이 손 들고 학과 학번 이름 얘기하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세요. 네. 네. 어디 앞에 친구 먼저 들어가죠. 먼저 친구부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아이성학과 1사학번 박정희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여러 매체를 보면은 2, 3년 안에 통일의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또한 통일의 계기가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통일의 계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국회에서 또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 3년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의 경로라고 할까요?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평화로 점진적인 그런 통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획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제가 알면은 통일부 장관 하지 않고 저희 정보는 사람 하지 않고 눈살이 까르셔야 돼요. 눈살이 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혹시 차 한잔 마시면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두 혹시 분이서? 얘기할 수 있는 툭 터놓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여기 앞에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학과 10학번 유재건입니다. 요즘에 취업난 심각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럼 통일이 된다면 혹시 대학생 취업이 좀 더 쉬워질지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시험나는 분인데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먹고 해서 아마 우리가 많이 애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기회를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저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남북관계만 활성화가 돼도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같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 이 분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착이 되어왔고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들, 북한 동포들의 심성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북한만을 가르치는 북한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만 제 학생들하고 제가 뭐 여러분들 개학 파티
뭐 조각 파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하면 나중에 이제 술도 한잔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공부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해야 된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다.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을 알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어쩌면 나중에 만약에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 북한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인데, 제가 가르치던 학교는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여러분들은 다 전문적으로 북한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통일이 되면 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단순히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사와 같은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고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비장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이제 그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통일시대에서 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머리로서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는 확보된다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100% 되거든요. 보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시간상 우리가 조금 장관님 우리 질문 하나만 더 봤는데 우리 장관님께 여기서 뭐라 하시냐면 여학생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 우리 여학생을 받아볼게요. 장관님께서 한번 이렇게 딱 뽑아주세요. 여학생 중에서. 우리 전 딸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학생. 우리 저기 아까 문제 못 맞춘 여학생. 저 끝에야. 안녕하세요. 법학과 1학번 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는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혹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통일에 걸림돌이 혹시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핵 문제. 예, 아주 진지하면서도 꼭 나와야만 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참 북한 핵 문제 그러면 머리부터 아프지요. 북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헌법에다가도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국가 정책 노선을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는 말까지 해놨습니다. 경제와 핵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1960년대에 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국방, 경제, 병진 노선, 지금 경제, 핵, 병진 노선하고 뭐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실패했죠. 북한이 어쩌면 지금 저렇게 경제적으로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지게 된 데에는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이 저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과거의 역사를 뻔히 알면서도 또 그것의 재판인, 그것의 21세기 판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또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시대착오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핵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부터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북한을 가장 잘 도와줄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에서 뭐 중국이 많이 도와준다라고 그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언론 기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중국 그렇게 많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중국이 도와주는 것은 최소한의 것들 정도지 중국이 북한을 많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북한을 제대로 어마어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 단적으로 우리 통일부만 하더라도 통일부가 1년에 갖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통일부는 비록 조직은 작지만 예산은 제법 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이면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 북한과 중국이 1년에 하는
무역 규모가 한 80억 달러가량 됩니다. 우리가 그 8분의 1을 갖고 있어요. 통일부가 1년에 갖고 있는 예산만 하더라도. 이것만 북한에게 다 쓴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활성화가 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거는 정말 새발의 피지요. 그냥 새발의 피입니다. 10억 달러. 이렇게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도와주는 것이 단순히 북에게 이렇게 퍼다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학생 말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가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남북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국들과 역시 또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투자의 열기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바보 같은 짓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게 무슨 문제냐. 통일되면 다 우리 거 아니냐.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 통일 한반도는 핵을 갖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핵을 갖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북한핵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북한핵이 없어져야지 남북 간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협력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정부가의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금 시간상 오늘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요, 이제 저희 마지막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순서장 학생들에게 장관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을 이제 좀 벗어나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젊은 시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과 같은 또래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항상 해라. 예전에는 사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제가 했는데 요즘은 영어만 해서 될 세상은 아닌 것 같지만 외국어를 꼭 좀 해라. 외국어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영어는 거의 기본인 것 같고 이제 다른 나라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또 하나를 또 해야 되는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하지 못하고 청춘을 지나는 것은 정말로 청춘을 제대로 못 지내는 것과 같다. 꼭 그것이 뜨거운 사랑이 됐든 뜨겁지 않은 사랑이 됐든 그간의 연애를 꼭 좀 해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행을 꼭 가세요. 그것이 외국이 됐건 꼭 외국을 나가야지만 저는 여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다. 꼭 여행을 해라. 그리고 친한 친구와 같이 가도 좋고 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가도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혼자 가도 전 좋다고 봅니다. 여행을 꼭 가서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세 가지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죠? 외국어, 가장 중요한 연애, 그리고 여행. 세 가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20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통일에 대해 유익하고 유쾌한 시간 선물해주신 유길재 장관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통일뿐만 아니라 인생으로서의 정말 선배로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길재 통일부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